새누리당을 보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고도 끝나버리면 덮어버립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형태가요, 차라리 탈당하고 깨지고 서로 죽도록 치고받는 야당보다 더 못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 지지자는 저한테 SNS에서 새누리당이 부럽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다 까발리고 같이 못할 것 같으면 탈당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서 누가 더 옳은지를 고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나오는 문제들을 언론이든 받게 되고 다 까발려서 내부에 썩은 이 고름을 짜내고 환부를 도려내는 이런 일들이 정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서로 비슷한 둘이 친박 비박이 죽도록 싸우다가 뒷골목 깡패들도 하지 않는 생양아치 짓을 하고 녹취 유출 살생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타협해버리고 도장 들고 튀고 타협하고, 2개만 해주라 해서 6개 들고 흔들다가 3대3으로 딜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 한은 저 당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보고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 왜 새누리당 까냐. 잘못하면 까야지요. 보수가 썩은 환부나 고름들을 다 덮어주는 게 보수입니까? 앞으로 더 깔 거니까요. 자, 새누리당 깐다고 저보고 무슨 보수의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의 공작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보고 그딴 소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 이기면 뭐합니까? 총선 대선을 지더라도 처절하게요, 한국의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새로이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요, 완전 독점을 하는 그런 정당은 썩어도 끝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저렇게 겁도 없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왜? 야당이 갈라져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때문에 저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선거에 이긴다는 오만함과 한마디로 저런 어떤 자만심이 새누리당을 밑둥채 썩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등장했는데 다 덮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총선의 결과물이 나오면 공천 과정상의 문제들은 유야무야 덮일 걸로 기대하면 오산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온갖 일이 다 발생했는데 이런 의문들이요, 이렇게 덮고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윤상현 의원의 그 녹취와 관련해서 채널A에 넘겨준 과정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지검에 고소를 했는데요, 검찰이 녹취자와 언론 제보자 규명에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규명을 하면요, 누가 녹취를 했는가는 누가 이득을 받는가, 즉 녹취에서 언론 전달된 대가로 그 뒤에 공천에서 누가 이득을 받는가, 대충 범인이 한정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경선용 여론조사 사전 유출 사건도 이것도 또 자료를 일부 왜곡하고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유출시켰는데 이것도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진박들이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또 누가 이득을 받는가도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이요, 당 정체성 위반이나 강세지역 다선 의원 등 이 당헌 당규에도 없이 이 고무줄 잣대로 공천을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어쨌거나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도 솔직히 말하면 상향식이 아니라 정해놓은 대로 뽑는 식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한구 위원장이 23일 날까지 유승민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고 한밤중까지 밀어놓고 그 뒤 24, 25 이 상황이 반전된 데 대해서 아직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했는지 사라져버렸는데요. 왜 23일까지 그랬는가? 그렇게 25일날 유승민을 사실상 당선시켜주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이제만 하고 경선을 붙여서 정하는 것만도 못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23일날까지 밀어붙였을까? 이한구 혼자 뜻이냐? 다른 사람 뜻이냐? 그리고 저렇게 결론이 나버렸는데 25일 이후에
이한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무슨 이번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라는 논란, 무슨 이한구와 현계안이 만났다는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에 이렇게 유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한구 위원장이나 청와대가 상당히 움찔했죠. 그러면서 유승민, 이재호 합의로 갔는데 저는 그 배경에 녹취한 내용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도 윤상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녹취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계안 정무수석이 관계됐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막 이렇게 퍼뜨려졌는데요. 또 다른 녹취를 통해서 공개 안 한 부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쯤에서 두 사람 살려주고 끝내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원유철 대표가 슬그머니 양보하는 쪽으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상향식 여론조사에서 그야말로 여론조사의 모집단 샘플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살지도 않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씩 전화, 3번씩 전화 받은 사람, 온갖 어떤 이 부정이 난무했는데요. 이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향식이 아닌 정해놓은 대로 뽑는 식의 이런 여론조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전부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 여론을 조사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엄청난 수의 실제 뽑는 여론조사 말고 사전에 엄청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들은 선관위나 검찰이나 수사 의뢰에서 전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듣고 가면요, 새누리당은 망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한편요, 대선 후보 지지율에 있어서 리서치 뷰가 27일 발표한 내용에 보면 문재인 23.1, 오세훈 17.8, 김무성 12.9로 김무성 대표가 폭락하고 오세훈이 2등으로 올라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25일날 조사를 했다는데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이 한창일 때 조사된 부분을 감안할 때 결국은 여권 지지자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25일날 조사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21일부터 23일까지니까 그 대선이 지금 김무성 대표의 옥셀은 있기 전인데요. 그때도 보면 이 지지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3일까지 조사인데요. 이때도 이 김무성 14.7, 오세훈 13.1로 두 사람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인데요. 25일날, 24일날 양일간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지지율 조사가 좀 더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김무성 대표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영도다리 위에서 바람에 이 머리칼이 스쳐지고 또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보이면서 100% 자기 원하는 대로 관철시켰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권 후보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충격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은요,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에 지지에서도 표시가 날 건데 그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이미지를 굳혔고 결단하는 모양을
보였고 맥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였다고 겉으로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에서는 타격을 입을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요, 만약에 야당이 하나였다면 제가 볼 때 한 170대 130 정도로 새누리당이 졌을 건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새누리당은 하한선으로 150, 더민주는 120,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20, 저는 좀 황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10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야권 연대가 변수인데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은 뭐 등록도 안 하는 자기 당의 후보, 지금 이 후보 등록률이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32%의 지역에 후보를 못 냈다는 거죠. 영남에나 강원도에는 후보가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 출마자 중에도 일부 등록을 안 하거나 임의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앙당에서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지역 단위에서의 단일화가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될 것이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또 이 야권 지지자층이 한 당으로 지지를 몰아주면서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상이 다 죽어가다가 조금씩 살아났는데요. 뭐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더민주가 스스로 무너지니까 조금 살아났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야권 단일화 부분은 살아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이번 선거에서는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월 8일, 9일이 사전투표일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투표일이 8일, 9일, 13일, 3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날은 오는 날이니까 여행을 가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미리 투표를 할 건데, 사전투표율이 15%를 넘어 20%에 육박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2014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 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11.5%였는데요. 이번엔 총선이니까 그 정도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을 수 있고 새누리당에 좀 불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19대 때 54.2%였습니다. 그래서 18대 총선 46.1만 빼고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워낙 엉망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갔고 수도권에서도 새누리당이 대승을 했던 야권 지지자들이 자포자기한 그런 총선이었죠. 그때 빼고는 뭐 16대 57, 17대 60.6, 그리고 19대 54점인데 이번에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하도 정치판이 엉망이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별로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높아지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노장년층이 많이 투표해서 새누리당에 유리할 거냐, 아니면 젊은 사람이 많이 투표해서 더민주에 유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대권이 아니기 때문에 악착같이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이 성향이 없기 때문에 노장년층이 대대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뭐 젊은 층이 더민주를 악착같이 찍어주자 이럴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은 크게 높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자기 고정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